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요 며칠 많이 추웠죠. 그래도 오늘은 조금 날씨가 좀 풀어진 것 같아 다행입니다. 또 뭐 오늘 지진 때문에 뒤숭숭하기도 하고 수능이 내일인가요? 네, 그렇군요. 여러분도 아마 이제 1년이 이제 채 안 남았죠. 여러분 그 공인중개사 자격증은 굉장히 매력 있는 자격증입니다. 저희 이제 사무실에도 그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가지고 그 일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뭐 단순히 부동산 중개뿐만 아니라 특히 이제 경매 매수 대리인도 하실 수 있으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학위 여하에 따라서 뭐 성별, 연령, 나이 불문하고 아주 여러 가지로 자기의 어떤 역할만 잘하면은 사회적으로도 기여하고 본인에게도 경제적으로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매력적인 직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진도 나가기 전에 몇 가지만 좀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도 뭐 들으셨는지 안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민법은 실제로 고득점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뭐 저희들 같은 경우는 법과대학에서 거의 6학기 정도를 계속 공부했는데도 사실 알기가 어렵고, 그다음에 고시를 합격한 사람도 여전히 제대로 이해했다고 하기 어려운,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뭐 크게 겁먹을 건 없습니다. 예, 우리는 무슨 학자가 되려는 것도 아니고 우리는 시험 합격이 목표이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저희 학원은 조금 자랑 같지만 체계가 굉장히 잘 돼 있다고, 예, 자부합니다. 저희 학원 커리큘럼을 제대로 따라오시면은, 예, 충분히 합격 영광을 누릴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 민법을 조금 어렵게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가 개념법학입니다. 우리 이제 기원이 이제 독일에서 일본을 거쳐서 이제 수계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우리나라를 오게 돼서 민법이 굉장히 조금 어렵습니다. 개념법학. 그래서 개념 자체를 암기를 하지 않으면 상당히 공부하기 어렵습니다.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게 뭐 약속의 서러움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근데 이제 스위스 민법 같은 게 굉장히 쉽다고 하는데, 그럼 우리는 뭐 어떻게 합니까? 중이 싫으면 중이 떠야죠. 절 싫으면. 뭐 우리 민법이 그렇다는 걸 아시고, 그리고 이제 개념은 이제 실제로 우리 시험도요. 이제 뭐 기출 문제 보신 분들 있으시겠지만은 좀 더 개념 위주로 나옵니다. 예, 예. 개념을 묻고 밑에 이제 자세하게 나오는데, 그리고 욕심은 부리지 마시고 계속 반복한다는 생각을 하십시오. 특히 이제 저희 학원의 1, 2월은 민법이 도대체 어떤 것이고, 그다음에 도대체 개념이 뭔지 이런 거에 대해서 뭐 모른다고 해서 자책할 필요도 없고, 그렇다고 자기가 좀 안다고 해서 우쭐댈 필요도 없습니다. 예, 그냥 물 흘러가는 대로, 예, 그렇게 따라오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민법은 사실은 이제 우리 현실 속에서 매일 벌어지는 일들입니다. 매일 벌어지는 일들인데 그거를 법률적으로 나름 정교하게, 예, 구성해 놓은 것들이죠. 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여기 이 자리에 오시기까지도 사실은 수많은 계약을 체결하고 오셨어요. 물론 저 같은 경우도 이 학원과, 예, 강사 계약을 체결했고, 여러분들 뭐 오늘 커피 한 잔 사 먹어도 다 매매 계약입니다. 매매 계약이고, 뭐 택시나 버스를 타셨으면 다 운송 계약을 맺으신 거고, 예, 그리고 종이컵 만약에 버렸다 그러면 소유권 포기한 겁니다. 우리 매일 현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들인데, 어쨌든 우리는 시험을 위해서 조금 더 정교하게, 예, 공부를 해 나가야 됩니다. 공부를 해 나가야 되고, 예. 그다음에 또 뭐 다른 시험도 그렇듯이 우리 공인중개사 민법은 기출 문제가 가장 중요합니다. 문제 풀에서 뽑는 것이기 때문에 크게 바뀌진 않습니다. 문제 유형이라든지 내용들이 크게 바뀌진 않고요. 그래서 기출은 결국 이제 또 기출 문제 내용을 분석해 보면 조문과 그리고 뭐 학설 대립들이 있는 것들이 많아요. 근데 그런 거는 다, 예, 판례에 의합니다. 예, 모든 문제 판례에 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까 제가 계속 개념을 여러분께 자주 강조를 하는데 개념을 알지 않으면 문제가 뭔지도 몰라요. 알기 어렵습니다. 예, 그래서 어쨌든 뭐 제 강의를 들으면서는 물론 이제 저는 최대한 쉽게 하겠지만 아마 한계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께서는 편한 마음으로 욕심 부리지 말고 덧칠 한다는 생각을 하십시오. 덧칠 한다. 예, 기억에 덧칠을 한다. 뭐 이 근거가 있는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그 7번 정도 반복하면 기억력이 사람이 어느 정도 유지가 된다고 하고요. 한 27번 정도, 21번 정도 들으면 이제 평생 간다고 하거든요. 그 정도로 그 사람의 기억력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복만큼 좋은 공부 방법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아까 말씀드렸듯이 크게 염려는 안 하셔도 됩니다. 예, 그래서 저희 그 커리큘럼이 워낙 잘 돼 있기 때문에 그 최종적으로 내년 시험 때까지는 아마 여러분의 실력이 그 수준으로 합격의 수준까지 충분히 오를 수 있으리라고 확신합니다. 이제 좀 죄송합니다. 잠깐 옷 좀 벗겠습니다. 자, 우리 민법이 한 1118조 됩니다.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뭐 거기에 너무 눌리지는 마시고 그 민법 한 어떤 구조로 되어 있는지 저희가 한번 보겠습니다. 민법 다들 이제 처음 공부하실 텐데 우리나라 민법 이제 특성이 이제 민법 총칙, 물권법, 채권법, 가족법. 이제 가족법은 천만다육으로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혼이나 혼인 관계나 상속 문제를 다루는데 우리 시험 범위가 아닙니다. 이건 천만다행이고요. 그다음에 민총 중에서도 우리는 이제 그 법률행위만 합니다. 법률행위. 법률행위 부분만 시험 범위입니다. 이 총칙이 있는 게 그 소위 그 판택택 시스템이라고 해서 좀 독특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법이 크게 그 세계에서 두 종류가 있어요. 크게 나눌 때 그 영국, 미국을 중심으로 한 영미법계라는 게 있고 그 유럽 중심의 대륙법계가 있는데 우리 대륙법계법입니다. 그래서 이 총칙이 있습니다. 총칙. 이 총칙은 뭐냐면 총론이기 때문에 이 법률행위 규정이 이 물권법에도 적용이 되고 채권법에도 적용이 되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가족법은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시험 범위도 아니지만 가족법은 적용이 되지 않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물권법 여기 조금 그 물권법은 사실 우리가 겪고 있는 건데 소유권을 중심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소유권 여기 어떤 것들이 있냐면 소유권, 점유권, 그다음에 잠깐만요. 제가 가져온 교재를 중심으로 할게요.
여기 보이나요? 중요한데. 자,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뭐 들어보셨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어쨌든 여러분들은 당분간 소유권은 그 내용이 실제로 동사라고 되어 있는 사용, 수익, 처분, 이 세 가지, 뭐 하나를 권능이라고 하는데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용을 할 수도 있고요, 수익을 할 수 있고 처분. 가장 완전한 물건입니다. 가장 물건이 뭐냐면 이제 뭐 뒤에 계속 설명하겠지만 물건을 지배하는 권리예요, 직접. 자본주의 사회를 유지하는 틀이죠, 일단. 그다음 점유권은 사실상의 지배 상태, 권리가 있든 없든 지배하고 있는 그 상태를 보호해주는 게 점유권입니다. 좀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는데 또 자세히 할 거고요. 지역권. 지역권은 뭐 이 지역권을 많이 못 들어보셨을 텐데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뭐 중요하지 않은 것들은 뭐 나중에 당연히 걸러지겠지만 그래도 익숙해지시라는 의미에서 간략하게 말씀드릴게요. 지역권은 한 가지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 토지가 이렇게 A 토지, B 토지가 있는데 이 도로예요. 나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지역권을 설정합니다. 이렇게 통행 지역권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역권을 설정하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이게 임대차랑은 달라요. 임대차는 이제 다음에 설명드리겠지만, 그다음에 전세권이라는 게 있어요. 전세권. 우리가 이제 그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해야 되는 이유가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는 용어가 많이 다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전세는 뭐예요? 아파트 전세는 뭐예요? 보증금 내고 1년이건 2년이건 들어가서 사는 거죠. 근데 우리가 얘기하는 이 전세는 이 전세가 아닙니다. 그건 우리가 임대차라고, 그건 별개고요. 임차권은 우리나라만 있는 제도입니다. 나중에 이제 뭐 실제 시험에서 조문만 아시면 되는데 우리나라만 있는 독특한 제도인데 똑같이 여기 보증금을 내고요. 보증금을 내고 그 부동산을 사용 수익할 권리가 있습니다. 근데 물권, 그러니까 지배권이기 때문에 채권이랑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다릅니다. 이거는 임대차랑은 좀 다릅니다. 그리고 지상권 같은 경우는 뭐냐면 토지 위에 뭐 수목이라든지 건축물 소유하기 위해서 설정하는 권리예요. 지상권, 물권인데 여러분들은 이제 실제 실무에 나가시면은 등기부 수도 없이 보실 거예요. 보실 건데 지상권 같은 경우는 설정되어 있는 걸 종종 보실 거야. 기간이 굉장히 깁니다. 굉장히 길어요. 길고 유치권. 유치권은 좀 썰렁합니다. 유치하다는 뜻이 아니고요.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저희가. 가지고 있는 거. 뭐 생각하시냐면 우리 길 가다가 가끔 이렇게 공사 현장에 있는 데 가면은 크게 붙여놓은 게 있어요. 유치권 행사 중입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공사 대금 못 받으면 그 물건에 대해서 자기가 돈 받을 때까지 유치할 수 있는, 그러니까 계속 점유하고 있을 권리가 있습니다. 이걸 유치권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참 판서 쓰실 필요도 없고요. 의미도 없습니다. 들으세요. 그냥 한번 듣고 지나간다는 생각으로 들으시면 되고요. 질권. 질권은 우리 시험 범위는 아닙니다. 아닌데 예전에 전당포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뭐 시계 맡기고 뭐 학교 다닐 때는 요즘에 학생증은 안 받아주겠죠. 저희 때는 뭐 학생증도 맡기고 술 마시고 했는데 질권. 질권은 전당포 생각하시면 돼요. 시계 맡기고 돈 빌리고 하는. 근데 우리 시험 범위는 아니고요. 이건 시험 범위는 아닙니다. 이걸 왜 뺐냐면은 우리는 부동산 위주이기 때문에 원래 질권은 부동산에는 설정이 안 되고요. 우리나라에서는 권리질, 그러니까 권리에 대한 것하고 동산 질권만 인정이 돼서 이거는 시험 범위는 아닙니다. 그리고 저당권, 아주 중요하죠. 아주 중요합니다. 저당권은 뭐 아시는 분도 있고 모르시는 분도 있겠지만 우리가 지나가는 건물이라든지 아파트든 저당권, 정확하게 이제 근저당이라고 하는데 뭐 개념 구별은 거의 다 설정되어 있습니다. 거의 다 설정되어 있어서 뭐 채권자는 은행인 경우도 많고 뭐 제2금융권을 쓴 사람들은 뭐 저축자 들어가는 데도 있고 해서 저당권은 뭐냐면 그대로 이제
소유자가 사용 수익은 해요. 근데 저당권자가 나중에 돈을 안 갚게 된다. 이러면 경매 신청을 해서 환가, 그러니까 저기 자기가 경매 절차에 들어가서 그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에서. 예, 저당권은 굉장히 많이 쓰여요. 많이 쓰이고 쭉 이런 거고. 그다음에 이제 채권법 한번 볼까요? 채권법은 사실 여러분들한테 채권법이 더 중요해요. 예. 채권법도 사실 우리 시험은 세 가지밖에 안 나옵니다. 세 가지. 예. 교환, 임대차, 예. 매매. 그 외에도 실제로 뭐 채권법 양이 굉장히 많습니다. 많은데 예전에 14가지였다 지금 15가지 전형 계약이 있어요. 이런 거 다 들어본 것들도 있는데 어쨌든 우리는 이것만 하면 됩니다. 이거. 특히 임대차, 매매 아주 중요합니다. 예, 이거 많이 들으셨죠? 그리고 이제 그 저랑 공부하실 때는 매매나 임대차를 뭐 사고 파니, 빌려 쓰니 이런 표현 쓰지 마시고요. 가급적 용어를 가급적 좀 나름 멋있게 있어 보이게 임대차나 매매라는 용어를 쓰자고요. 임대차는 임대인 입장에서는 임대인 주인 이런 말 말고요. 임대인 입장에서는 사용 수익하게 만들어줘야 돼요. 예, 부동산 사용 수익하게 만들어줘야 되고 임차인 입장에서는 차임을 지급해야 돼요. 월세 우리는 법전에 있는 용어를 씁시다. 월세라고 해야 되지만 우리는 차임이라는 용어를 써야 돼요. 왜? 시험에 그렇게 나오니까. 우리는 시험에 맞춰야 됩니다. 수험 적합형 인가이 돼야 되기 때문에 매매도 뭐 사고파니 하는 것보다 한쪽에서는 재산권을 이전을 해야 되고요. 재산권 이전 의무가 있습니다. 동산을 사고 팔든 부동산을 사고 팔든 또 다른 한쪽에서는 대금 지급 의무가 있죠. 예, 대금 지급 의무가 있습니다. 채권법에서는 요 세 가지. 그리고 이제 저는 예를 들 때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임대차와 매매만 가지고 예를 들겠습니다. 예. 그다음 이제 실제로 여러분들 실무 나가시면은 요 두 가지를 많이 하실 거예요. 두 가지. 이제 제가 말을 좀 줄여놨는데요. 주택 임대차 보호법. 예, 이건 뭐냐면 민법에도 임대차 규정이 있는데 왜 이런 규정을 뒀냐면은 이렇게 하면 임차인들 지위가 굉장히 불안정합니다. 언제 쫓겨나야 될지 모르고 그리고 뭐 월세 그렇죠. 차임 언제 왕창 올려버릴 수도 있고 이런 것 때문에요. 또 최근에 이제 뭐 이런 것 때문에 특별법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런 거를 민법에 규정이 있는데도 이런 법을 둔 이유는 특별히 보호하려고 하는데 민법은 일반법이에요. 일반법. 교재에 다 나옵니다. 지금 뭐 교재도 참고만 하세요. 지금 상태에서는 읽어봐도 제대로 이해하시기는 조금 어려우실 거예요. 민법에 규정이 있음에도 임차인을 보호해서 특별히 일정한 사안에 대해서는 주택 임대차 보호법을 통해서 임차인을 보호를 합니다. 여기서 이제 주임법, 주택 임대차 보호법. 그다음에 상임법, 이거는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입니다. 예. 그리고 최근에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상인들 빌려서 장사 좀 하려고 돈 투자 막 했더니 주인이 나가라. 심각하죠. 그래서 상가 임대차 보호법은 특별법을 만들어서 특별하니까 민법은 일반적인 법률이에요. 개인가, 그러니까 사인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사이에 적용되는 법률인데 만약에 민법은 일반법인데요. 일반법하고 특별법이 부딪히면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특별하니까 특별법도 적용이 됩니다. 예. 그 다음에 가담법. 이건 이제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이 조금 어려운데요. 뭐, 사실 두 개 말고는 우리 이제 시험이 여기서 한 대여섯 문제 출제가 되는데, 실제 여러분들 포인트는 두 가지입니다. 실무 나가셔도 대부분 이거를 중계를 하실 거고요. 두 가지면 이것도 아셔야 됩니다. 왜 시험에 나오니까. 가등기 담보는 뭐냐면, 이제 담보를 설정해야 되는데, 돈을 빌리고 할 때, 보통 이제 가등기라는 게 있습니다. 예. 가등기나 아니면 소유권을 아예 옮겨 놓는 경우도 있어요. 예. 담보 목적으로. 했을 때, 그걸 그냥 가져가 버리면 차익이 어마어마한 차이가 나거든요. 예를 들어 1억 빌려놓고 3억짜리 건물을 그냥 꿀꺽 한다든지. 그런 거 방지하기 위해서 소위 대물변제 예약이라는 게 있어요. 민법에. 607조, 608조에 그런 게 있는데
그런 거 폭리 방지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법입니다. 당연히 우리는 기출 문제를 중심으로 시험에 나오는 것만 하면 돼요. 깊이 들어갈 필요도 없습니다. 예, 그다음에 집권법. 이건 집합 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입니다. 집합 건물이 뭡니까? 네, 아파트 같은 거 생각하시면 공동주택. 예, 이런 거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를 특별히 규율하기 위해서 이제 이거는 이제 나중에 뭐 하시겠지만 우리 문법에 공유라는 제도가 있어요. 공동소유. 예. 근데 민법에는 조항이 한두 개밖에 없어요. 근데 이런 아파트 같은 경우 규율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게 특례를 둬요. 예. 어떻게 관리하며 이것도 기출 문제를 중심으로 해서 조금씩 시험 직전에 풀었으면 하시면 돼요. 예. 그리고 여기 이제 소위 우리가 많이 듣는 재건축 재개발 있죠. 재건축 관련 규정은 직권법에 많이 있습니다. 예. 많이 있고 그 다음에 재개발이니 좀 더 큰 거는 여러분들이 2차에서 보는 소위 도정법이라고 얘기하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잘 나와 있고요. 예. 어쨌든 제가 말은 많이 하지만 여러분은 필요한 것만 반복 효과 때문에 그렇게 합니다. 예. 이거는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뭐죠? 정확하게 뭐죠? 실권 등기에 관한 법률. 이걸 뭐냐면 소위 명의신탁이라는 거 좀 들어보셨을 텐데 명의신탁. 예. 명의신탁 이거는 말 그대로 소유 명의만 옮겨 놓는 거예요. 뭐 실제로 제 건데 제가 세금 낼 게 많아요. 아 이거 포탈하고 싶어요. 세금 떼먹고 싶어. 그래서 제가 우리 수강사한테 이름만 이렇게 옮겨 놓는 거죠. 근데 이제 실제로 우리나라에서는 종중재산이라는 것 때문에 거의 장손한테 이렇게 재산을 쭉쭉 이렇게 내려놓습니다. 유효였는데 이 부실법이 생기면서 원칙적인 무효로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도 지금 몇 가지는 유효합니다. 예. 다음에 공부하시겠지만 뭐 부부간이라든지 부부는 흔히 합니다. 아파트 사도 와이프 이름으로 남편 이름으로 할 수도 있고요. 예. 그 다음에 종중에서도 예외적으로 허용되죠. 종중에서도. 그 다음에 구분 소유라는 것도 있는데 구분 소유 공유관계에서도 가능합니다. 예. 그냥 흘려 들으세요. 근데 계속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지만 반복 외에는 없습니다. 공부방법이. 예. 민법은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좀 많아 보이는데 뭐 차분차분히 하면은 뭐 다 여러분 커버할 수 있습니다. 예. 자, 그 다음에 예. 그리고 참 명칭을 잠깐 말씀드릴까요? 이런 거를 아까 제가 소유권이 거의 완전권이거든요. 거의 꽃인데 사용할 수 있고 수익할 수 있고 처분할 이게 뭐 제가 만들어낸 게 아니라 법전에 다 있는 얘기입니다. 예, 조문에 있는 얘기인데 이거를 용익권이라고 해요. 용익. 예. 소유권만 완전하고요. 나머지 약간 불완전합니다. 이거밖에 없어요. 용, 익. 그렇죠. 사용하고 수익할 권리밖에 없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 자체 권리는 처분할 수 있지만 온전한 의미의 처분권은 없어요. 요거는 소위 담보물권이라고 해요. 담보. 담보가 뭡니까? 확보한다는 거죠. 물론 담보는 두 가지가 있어요. 뭐 사람, 우리 뭐 보증 많이 세우죠. 연대보증이나 하면서 많이 세우는데 확실한 거는 눈에 보이는 거죠. 눈에 보이는 건데 그 중에서 부동산. 그래서 담보물권이라고 해요. 돈 안 갚으면 결국은 네 거 팔아서 경매 붙여서 그렇게 받는 거죠. 민법은 전체적으로 뭐 머리에 잘 안 들어오시죠. 뭐 양이 많아서. 그래도 우리는 할만합니다. 뭐 기출 문제도 있고 기출 문제 중심으로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빠지는 부분도 꽤 있어요. 뭐 가족법 빠지죠. 민청에서도 사실 상당 부분이 빠져요. 빠지고. 그리고 참 조문만 잘해도 상당 부분 맞출 수 있어요. 조문만 정확하게 해도. 근데 문제는 개념 모르면 조문도 안 외워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뭐 그냥 만들어 놓은 조문들이 아니라 어쨌든 뭐 인류가 만드는 지혜의 산물이거든요. 모든 법이. 그렇기 때문에 이야기라고 생각하고 들으시면 돼요. 특히 초심자들 같은 경우.
그리고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자, 우리 교재 이제 131페이지입니다. 자, 권리. 자, 권리의 종류가 나오는데 그 앞부분에 우리가 이제 128쪽부터 129쪽 그 이쪽 부분은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건데 그 우리 이제 사전보다 쉬운 용어 설명이라고 그 아래쪽 보면 이렇게 쭉 나오는데 이 사례는 지금 보실 필요가 없습니다. 굉장히 좀 여러분들한테는 난해하실 거예요. 추후에 보시면 되고요. 그 밑에 부분 보면 민법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일반법입니다. 일반법.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특별법이 먼저 적용을 받아요. 용어 그대로. 특례 있을 때만. 그거를 이제 특별법 우선의 원칙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압류라는 우리 뭐 교재에 있는데, 가압류도 조금 이제 반복되기 때문에 그냥 간단하게만 설명드릴게요. 저희가 이제 실제 소송을 할 때, 특히 이제 대부분 그 금전 채권의 경우에는 가압류 금전 채권을 전제로 하거든요. 그러니까 금전을 돈 내놔라. 돈 내라고 할 때 실제 판결 받아봐야 소용없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배째라 아무것도 없다 그런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서 미리 가는 이제 잠정적인 건데요. 재산을 묶어 놓습니다. 처분 금지랍니다. 부동산 팔지 마라. 그다음에 채권도 가능합니다. 채권. 뭐 예금이 있으면 뭐 예금 채권, 예금 받은 채권을 묶어 놓는 겁니다. 사전에. 임시 조치거든요. 이거 보전 처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주 나올 겁니다. 우리나라 이제 보전 처분이 두 가지가 있는데 우리나라 민사집행법상은 가처분도 있는데 가처분은 뭐 지금 우리가 굳이 알 필요 없는데 가압류는 이제 자주 나와요. 특히 이제 여러분 2교시 그러니까 2차 시험 과목 관련해 가지고 이렇게 이제 부동산 위에 여러 권리들이 우리 권리의 경합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러 권리들 부딪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때 이제 가압류 됐을 때 순위가 어떤지 이런 것 때문에 문제가 되거든요. 그리고 가압류 해놨다고 해서 실제로 소송에 이긴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뒤집는 경우가 흔해요. 실제로 뭐 가압류는 해놨는데 나중에 봤더니 채권이 없더라. 받을 돈이 없더라.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도 있는데 가압류는 자주 나오니까 일단 들은 걸로 그걸로 만족하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자 이제 물권 여기 이제 우리 교재의 맨 마지막 부분입니다. 이제 물건을 직접 지배하는 권리인데 이제 권리 종류하면서 더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그다음에 채권. 채권은 그냥 단순히 요구할 수 있는 권리에 불과해요. 제가 설명을 드리겠지만 그다음 우리 대항이란 말을 많이 쓰거든요. 대항. 대항. 대항이란 말은 뭐 싸운다는 의미?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 우리 그 민법에서는 아마 수도 없이 나옵니다. 우리 조문에. 대항하지 못한다. 대항할 수 있다. 이거는 주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주장. 뭐 대항력 뭐 많이 씁니다. 우리 조문에. 우리가 여기서 개념 정리하는 건 민법 조문에 다 있기 때문이에요. 여기서 뭐 하늘에서 뚝 떨어진 그런 용어 없습니다. 없으니까 대항은 주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제 권리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권리. 도대체 권리가 뭔지. 권리. 우리가 권리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권리. 서양 사람들은 동양 사람들은 권리 얘기하면 좀 어색해한다 그래요. 왜냐하면 동양 사람들은 법 그러면 형법을 생각한다 그럽니다. 형법. 처벌에 가는 거. 뭘 잘못해서 처벌하는 거. 근데 서양은 그렇지 않다고 해요. 법 그러면 권리를 먼저 떠올린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게 문화 차이고 역사 차이인데 우리나라도 아직까지 그런 것 같아요. 언론에 뭐 민사 문제는 크게 나올 일이 없죠. 뭐 이혼이나 이런 건 뭐 재벌들 그런 큰 거 말고는 나올 게 없고 그런데 권리는 뭐냐면 권리 우리 흔히 많이 쓰잖아요. 나도 권리가 있어. 뭐 나도 발언권 있어. 다 권리인데 우리 민법에서 얘기하는 권리는
그 법적인 보호를 해주는 법이 보호하는 이익입니다. 법이 보호하는 법이 보호 안 할 수도 있어요. 법이 보호 안 하는 건 권리라고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뭐 관념적으로는 알고 있죠. 권리라는 거. 근데 이제 우리는 민법에서 필요한 권리만 의미가 있습니다. 사례를 들어서 좀 말씀드릴게요. 네, 제가 예를 항상 우리 시험 범위인 매매 아니면 이제 임대차만 관련해서 제가 예를 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리고 이제 실제 시험에서도 이제 우리가 유일하게 한자로 나오는 게 있죠. 갑을, 그다음에 이제 목적물 같은, 그러니까 이 목적물 같은 경우는 X, Y라고 표현을 해요. 기출 문제 보신 분들 알겠지만. 그리고 많이 나오면 여기까지 나와요. 당사자가 을, 병, 정까지. 흔하진 않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한 조 정도 나오는 거는 문제 길고 저런 건 찍으셔도 됩니다. 버릴 건 버려야 돼요. 우리 시간도 짧은데 우리 다 맞출 필요 없습니다. 우리 목표 점수만 우리는 수험생답게 수험생스러워야 됩니다. 정까지 나올 수도 있어요. 뭐 병까지는 흔히 나오고요. 어려운 문제 맞춘다고 점수 더 주는 거 아니고요. 어쨌든 저희도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되죠. 해야 되는데, 자, 잠깐 보겠습니다. 자, 제가 이거를 뭐 채권, 물권을 설명하기 위한 건데요. 채권, 물권. 이건 아주 중요합니다. 왜? 시험에 나오니까.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민법의 근간은 이겁니다. 이제 약간 다른데, 이제 우리가 이제 법률행위 부분 가면 채권행위, 이제 물권행위라는 말을 붙여서 이렇게 하는데요. 우리가 권리 얘기하는 거는요, 이건 결과물입니다. 결과물. 나중에 얘기하는 뭐 채권행위니 물권행위는 이런 권리를 도출해내기 위한 요건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근데 채권 물권을 볼게요. 자, 우리가 이제 부동산 거래해 보신 분도 계시겠지만은 통상 부동산 같은 경우는 계약금, 중도금, 잔금 이렇게 치르고 잔금 치르고 난 다음에 등기까지 해야 됩니다. 등기도 여러분 수도 없이 나옵니다. 등기 해야 돼요. 등기 안 하면 소유권 취득 못 합니다. 이게 절대 진리라서 그런 게 아닙니다. 예전에 우리 문법 등기 필요 없을 때도 있었어요. 근데 지금 반드시 등기가 필요합니다. 등기해야 소유권 취득할 수 있어요. 우리 이제 뭐 좀 거창하게 어렵게 등기도 하나의 성립 요건이죠. 소유권 취득을 위한 하나의. 자, 이렇게 했습니다. 자, 3월 1일 날 계약을 했거든요. 이제 계약하고 계약금을 줬어요. 보통 한 10%인데 금액을 안 적어놨네. 한 1억이라 칩시다. 1억. 한 1억에. 자, 우리가 이런 사람들을 다 당사자라고 부릅니다. 당사자. 갑을. 당사라는 말을 써야 돼요. 자꾸 써버릇해야 돼요. 하여튼 갑 당사자, 을 당사자, 계약금을 줬어요. 자, 3월 1일 날 자, 파는 사람이라고 하지 말고 좀 있어 보이게 합시다. 매도인, 매수인 하고요. 여기는 빌려주는 사람,
빌리는 사람 말고요. 자, 임대인. 예. 아, 참고로 그 임차인 뭐 뒤에 가서 하겠지만 임대인이 소유자일 필요 없습니다. 예, 소유자일 필요 전혀 없어요. 자, 봅시다. 자, 3월 1일 날 매수인, 당사자인 을이 갑에 대해서 가지는 권리가 뭘까요? 계약금 주십시오. 계약금 달라. 요구할 수 있는 권리거든요.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요구할 수 있는. 우리 채권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라고 얘기를 해요. 요구할 수 있는. 지가 물건 같은 게 지가 직접 지배하는 건데 지금은 물권자, 그러니까 소유권자는 갑이거든요. 자기 마음대로 아까 사용수익 처분할 수 있는 사람인데 을은 단순히 지금 채권만 가져요. 요구할 수 있는. 이거 해달라. 요구할 수 있는 그런 권리만 가지거든요. 행위는 이따가 할 거니까. 제가 판서는 신경 쓰지 말라 그랬죠. 예. 뭐 적으실 필요도 없고요. 의미 없습니다. 많이 들으세요. 많이 듣고 반복하시면 되고. 자, 3월 1일 날 을이 가지는 권리는 계약금 달라 하는 요구할 수 있는 권리밖에 없어요. 그런 걸 채권이라고 해요. 그리고 우리가 만약에 우리 교재에 있는 것처럼 돈을 빌려줬을 때 야, 이제 너 돈 갚을 때 됐다. 돈 달라. 요구할 수 있는 권리거든요. 아, 좀 바뀌었네요. 예, 예. 그렇죠. 매도인이 달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매도인. 예. 매도인이 3월 1일까지 계약금을 보통 10%입니다. 여러분 뭐 다음에 실무하시겠지만 1,000만 원 내놔라. 5월 1일에도 마찬가지죠. 달라고 할 수 있는 거지. 자기가 뭐 을에 대해서 그러니까 특히 이제 그 채권은 상대권인데 특정한 사람이 있어요. 특정한 상대방인데 이때도 그렇고 이때까지는 항상 을은 매수인은 줄 의무밖에 없죠, 그죠? 자, 이때 7월 1일 날 잔금 치르고 매도인은 잔금 달라. 이때부터 을도 채권이 생겨요. 요구할 수 있는 권리거든요, 채권은. 이때 뭐라냐면 매매는 재산권을 이전해달라. 여기서는 소유권을 이전해달라는 권리가 생깁니다. 소유권 이전. 예. 소유권 이전해달라는 권리. 그것도 채권입니다. 요구할 수 있는 권리에 불과한 건 채권입니다. 등기까지 마쳤어요. 뭐 정상적으로 치기로 해서. 그럼 소유권자는 누가 되죠? 잔금까지 다 치르고 나면 이때부터 을이 되는 거죠. 예. 을이 소유자가 됩니다. 소유권자가 되는 거죠. 예. 소유자가 돼서 그때부터는 물권자의 지위에서요. 물권자의 지위에 서면 자기 마음대로 아까 사용, 수익, 처분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왕이 되는 거죠. 완전한 권리를 가지는 거죠. 이때부터. 예. 그리고 이거는 지배권이라고도 해요. 물건을. 뭐 거창하게 부동산 아니더라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뭐 핸드폰이든 아니면 뭐 여기 노트북이든 간에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잖아요. 지배할 수 있는 권리잖아요. 채권? 아닙니다. 요구할 수밖에 없는 권리예요. 예를 들어서 그 우리가 은행에 돈이 있잖아요. 예금을 넣어놓잖아요. 보통 나 돈 있다고 그러잖아요. 내 돈이라고. 아닙니다. 돈이 아니고 채권입니다. 채권. 은행에 대해서 뭐 거창하게 예금 반환 채권. 예금 채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 은행은 채무자에 불과해요. 제 돈이 아니고 우리 돈이 아닙니다. 그래서 채권 물건은 뭐 뒤에서 이제 채권 행위와 물건 행위 관련해 가지고 말씀을 더 드리겠지만은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죠. 우리는 구별되어 있죠. 물권법하고 채권법하고. 그리고 지배권이에요, 지배권. 대세예요. 그러니까 내 거는 누구도 건드리면 안 돼요. 근데 채권은 항상 상대방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물권은 소유권이 파워가 세니까 반드시 공실해요. 바깥으로 남들이 이거 내 거다 하고 드러낼 수 있게 등기가 되고 그리고 물권은 함부로 못 만듭니다. 물권 법정주의예요. 물권은 법이 정할 때만. 그리고 물론 예외적으로 관습법에 의해서 성립할 때도 있지만 어쨌든 그 가지는 힘 때문에 공시가 됩니다. 공시 반드시. 예, 등기라는 거를 여러분 아마 수도 없이 볼 겁니다. 이제 등기부 수도 없이. 물론 합격하셨을 때만. 예. 그리고 물권은 자기 방어 능력이 있어요. 자기가 이게 침해됐다. 내 부동산인데 누가 거기다 와서 함부로 공사라고 건물을 짓는다든지 아니면 옆집에서 막 축대가 물을 꺼내릴 것 같이 그럴 때 이걸 소위
물권적 청구권이라고 해서 예. 예, 다 나옵니다. 근데 미리미리 말씀드리는 이유는 한 번이라도 더 들어야 기억이 잘 남으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자기 방어 체계가 있습니다. 물권적 청구권에 대해서. 자기 원래 상태로 돌릴 수가 있어요. 근데 채권? 채권은 침해된다는 게 뭐냐면 안 갚는 거예요. 불이행이라고 얘기하죠. 채권은 사람 보고 해야 돼요. 돈 빌려줄 때. 안 갚을 수도 있습니다. 물건은 지배권이기 때문에 그럴 염려는 없죠.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죠. 차이가 커요. 그 다음에 여기 또, 이건 또 채권 행위하고 할 때 더 말씀을 드리고요. 자, 거기에 지금 두 번째까지 말씀드렸죠. 여기에. 자, 세 번째, 이제 형성권. 형성권이라는 게 있고요. 또 하나가, 항변권이 있어요, 항변권. 형성권이라는 말은 법전에는 직접 없는 말인데 법전에 있는 일정 권리를 모아서 이제 형성권이라고 얘기를 해요. 말 그대로 형성하는 권리입니다. 한 사람의 의사표시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법률관계, 권리관계를 변동을 시킬 수 있어요. 자, 봅시다. 여기서 을이 중도금을 계속 안 줘요. 계약금만 준 상태에서 계속 안 줍니다. 이러면 뒤에 나오겠지만 채무 불이행을 하게 되면 을이 매도인을 계속 돈으로 안 주고 있어요. 그러면 계약을 해제라는 걸 할 수 있어요. 해제. 나 이거 없던 걸로 할래. 해제를 할 수 있어요. 해제. 해제권. 이 사람이 통보만 하면 됩니다. 너 이제 채무 불이행 안 하니까 나 이거 계약 없던 걸로 할래. 의사표시를 하거든요. 그리고 참 제가 의사표시라는 말을 쓰는 이유는 우리가 상식적으로는 의사표현 여러 가지 쓸 수 있겠지만 우리 민법학에서는 의사표시라는 말을 써야 됩니다. 조문에도 그렇게 돼 있고 이유가 있습니다. 서로 다 이게 우리 그 법학에 쓰는 용어들은 건축 재료 같아가지고 마구 쓰는 게 아니라 서로 딱 맞게 돼 있어요. 민법 그렇게 양이 방대해도 다 체계가 있고 다 맞습니다. 그 표현을 쓰는 이유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제를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해제권이라는 겁니다. 일방적으로 형성, 권리가 이제 형성된다는 말은 꼭 만든다는 의미가 아니라 소멸시키는 것도 형성이라고 하고요. 권리 내용을 변동시키는 것도 형성이라고 합니다. 처음부터 없던 게 돼요. 그다음부터 취소라는 게 있어요. 취소. 우리도 취소란 말 많이 들었죠. 취소. 취소권. 이건 뭐냐면 우리 3월 1일 날 계약금도 주고 보통 그 계약 체결하는 날 보통 계약금을 주거든요. 이날 뭐냐면 사실은 보니까 이건 뭘 속아서 산 거라. 속았어요. 건물 보니까 자기가 체결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때 이미 이 건물의 내용에 다 속인 거예요. 뭐가 돼 있고 했더니 소위 이제 그 사기라고 얘기하죠. 사기. 우리 이제 취소는 이제 금방 합니다. 다시 할 건데 사강착, 사기나 강박, 강제죠, 그죠? 폭행이나 협박, 착오가 있을 때 그 법률이 중요한 부분에 나 이런지 몰랐어. 착오 있을 때 취소를 할 수 있어요. 그것도 일방적으로 할 수 있어요. 일방적으로 취소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그게 취소권. 이것도 형성권이에요. 일방 의사표시에서 형성할 수 있게. 그 다음에 이제 해지라는 것도 있는데요. 이건 이 부분에 설명하죠. 해지. 여기도 좀 임대인이라는 좀 임차인 다 아는 용어잖아요. 자, 임대차 한쪽은 사용 수익하게 해주고 한쪽은 차임 지급 의무를 지는. 저도 우리 사무실에서 우리 건물주하고 임차인 입장이지만 어쨌든 임차인이 계속 차임을 안 내요. 그건 이제 아까 말씀드린 이제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에서 하겠지만 차임을 계속 안 내요. 그러면 쭉 차임을 내다가 이렇게 1월, 2월, 3월, 4월 쭉 내다가
뭐 이제 안 내는 거예요. 5월, 6월. 이러면 해치라는 걸 할 수 있어요. 뭐 한 끗 차이인데요. 해치. 그래서 뭐 장난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실제로 용어를 구별합니다. 해치는 이때 너 계속 돈 안 내네. 나 임대차 끝낼래. 너 나가. 이런 식으로 되거든요. 그 이제 해지권. 해지권하고 해제권하고 차이는 해제는 돈 안 내면 처음부터 되돌아간다고 그랬잖아요. 해지는 미래부터 효과가 있습니다. 미래부터. 예, 그걸 장래효라고 얘기해요. 장래효. 또 반복될 겁니다. 장래효. 그리고 취소나 해제처럼 계약 체결할 때부터 없었던 걸로 되돌리자. 이런 거를 소급효라고 해요. 소급효. 예, 소급. 우리 소급시킨다고 그러죠. 소급효. 예. 많이 반복될 거지만, 예, 그래서 아까 권리는 4가지. 채권, 물권, 그 다음에 이 과정에서 볼 때 형성권. 일방적으로 형성할 수 있는 권리. 그 다음에 항변권. 항변권 설명 안 했네요. 자, 항변권 한번 봅시다. 자, 2단계입니다. 자, 잔금을 치르면, 잔금 치르고 뭘 줘야 되냐면은, 여기 매도인은 등기 서류를 줘야 돼요. 등기에 필요한 서류가 있습니다. 예, 등기 필요 서류. 예. 그러니까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 필요한 서류들이 있거든요. 이런 거 안 주면 버티면 돼요. 너 돈 달라. 너 잔금을 안 주면 나 이거 안 준다. 거꾸로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는. 이쪽에서는 이거 필요 서류 나 안 주면 돈 안 줄래. 우리 뭐 책에 표현이 잘 돼 있죠. 서로 줄 때까지 버티는 권리. 이걸 이제 뭐 거창하게 동시행 항변권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예, 이건 이제 뭐 나중에 나면 쌍무계약이라고 있습니다. 다 뭐 저희 교재들이 잘 돼 있어요. 처음부터 막 깊이 있게 안 하고 단계별로 돼 있으니까 다 나와요. 그래서 줄 때까지 버팁니다. 예, 버티는 권리. 그게 바로 항변권이에요. 항변할 수 있다. 이게 뭐 용어들이 조금 다른데 이제 이제 실제 민사 소송에서는 항변이 조금 다른 의미긴 해요. 다른 의미긴 한데 어쨌든 우리 민법에서는 항변한다 그러면은 버티는 권리예요. 그래야 공평하죠. 한쪽은 예를 들어 돈 줘봐야, 잔금 줘봐야 내 걸로 등기 쳐서 만들지도 못하는데, 예,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볼까요? 여기서. 자, 이게 이제 임대차 기간이 종료가 됐어요. 2년이 종료가 돼서, 예. 종료가 되면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어떤 효과가? 한쪽은 뭘 해야 되죠? 보통 이제 우리 보증금 있죠? 보증금 1억인데 여기 임차인 입장에서 이런 일이 현실에서 많이 벌어집니다. 보증금 안 돌려주는데 이 상가 건물 돌려줄 필요 있을까요? 반환할 필요 있을까요? 이것도 없습니다. 버틸 수 있습니다. 전형적으로 동시행 항변을 할 수 있습니다. 너 보증금 주면 나 나갈게. 그 소위 뭐 조금 어렵게 그 목적물 반환 의무라고 얘기하는데 그때 나갈게 하는 권리입니다. 예, 버틸 수 있는 권리. 공평 때문에. 안 그러면 불공평하잖아요. 보증금도 못 받고 쫓겨나야 되는, 예, 그런 것 때문에 공평한 관념에서 생겨난 거예요. 우리 민법 조문에 많이 있습니다. 동시행항변권은 조문이 있는 것도 있지만 또 우리 판례가 우리 대법원이 해석상 인정하는 동시행항변권도 있어요. 예, 하여튼 그런 게 있습니다. 하여튼 권리. 예, 자 그러면 잠깐 쉬었다 하시죠. 예. 안녕하세요. 부동산 공법 강의하는 고상철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하다 보면은 가끔가다 이제 자료를 좀 편하게 좀 보고 싶은데 우리가 일일이 출력을 하거나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이제 SNS에서 바로 자료 다운 받아서 스마트폰에서 바로 볼 수 있게 자료 다운 받는 방법하고 그리고 필요한 플레이, 예를 들어서 동영상도 볼 수 있게 밴드를 만들어 놓은 게 있는데요. 그 밴드를 제가 간단하게 소개시켜 드릴 건데 밴드는 다 스마트폰에 다 있으실 거예요. 그럼 이제 제가 하는 거는 안드로이드로 하는 거기 때문에 만약 아이폰 갖고 계신 분들은 그냥 똑같이 밴드만 하나 만드시면 돼요.
밴드 이제 플레이스토어에서 다운 받으신 다음에 자 이거 눌러요. 누르면 이제 맨 화면 나올 건데 여기 보시면 돋보기 모양의 밴드 찾기예요. 그럼 이거를 제가 눌러보겠습니다. 일단 누르면 검색하는 기능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밴드 게시글 검색해 보세요 했는데 여기다가 공수모라고 치면 돼요. 공수모. 네, 공수모라고 치고 검색 누르면 됩니다. 검색. 다 누르면 지금 현재 우리 공인중개사 수험생 모임에서 줄인 약자예요. 공수모해서 요거를 이제 들어가는 거야. 클릭 딱 하면 화면이 바뀌면서 지금 현재 오늘 매일매일 자료가 올라가기 때문에 공지사항이 3가지가 있어요. 3가지 현재 눌러보시면 제가 바로 어제 그저께 체계도 강의 한 강의 자료 여기다 올려놨어요. 그래서 2017년도 부동산 공법 체계도 해가지고 요거 누르시면 한번 볼게요. 이제 매주 제공하는 자료인데 여기 2017년도 자료 다운 받으실 때는 여기 화면 보시면 이렇게 해서 이제 다운 받는 표시예요. 그래서 요거를 클릭을 딱 하면 파일 여기가 나올 거예요. 바로 열면은 화면에서 볼 수 있고 휴대폰에 저장하고 싶다 그러면 내 휴대폰에 저장했다가 불러오면 되고요. 그리고 네이버 클라우드 같은 거는 혹시 네이버는 쓰시는 거니까 거기다 저장해 놨다가 나중에 필요하면 다운 컴퓨터에서 프린트 하실 때 쓰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일단 전 파일 여기를 해볼게요. 파일 여기 하시면은 여기 화면에 지금 현재 다운을 받는 게 보일 거야. 다운을 받고 난 다음에 화면이 이제 뜹니다. 그래서 이 화면이 뜨죠. 원래 맨 첫 화면 이제 부동산 공법 체계도 제가 그 6시간 정도, 7시간 정도 촬영한 그 자료, 강의 자료인데 이걸 넘기면 이제 우리가 했던 강의 자료거든요. 근데 확대를 넘기면 내 눈으로 좀 크게 보겠다 그러면 확대해서 순서대로 이렇게 보시면 돼요. 움직이면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거 총 14페이지니까 14페이지까지 해서 제가 확대 한번 해볼까요? 자, 그래서 내가 관련된 자료 좀 보고 싶을 때 이렇게 다운받아서 보시면 되고요. 다시 나갈게요. 자, 이제 이거는 이제 그 일반 자료고 매일매일 올리는 자료도 있어요. 그래서 3월달 매월마다 어떤 개정되는 거, 공법 같은 경우는 개정되는 게 너무 많기 때문에 그 관련된 거랑 그리고 이제 파일로 용어 정리 같은 거 올려주고요. 오늘 하루하루 이제 올라올 때, 자, 오늘이 지금 제가 촬영한 날이 3월 28일이거든요. 이날 에드프로 공인중개사 부동산학 개론 문제 있으면 내가 2차만 보시는 분들은 안 보셔도 되고 1차, 2차 같이 하시는 분들은 같이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세법 모바일 매일 용어도 하나씩 올라가니까 심심할 때 세대가 뭐냐 그 구분에 대한 거 그리고 1일 학습이라고 그래서 28일 날 오늘 하루 한 문제 이제 평가해 보는 거야. 풀어보면 누르시면 한 문제 풀고 쭉 올리면 이게 답은 맨 밑에 있습니다. 이게 바로 보이면 안 되니까 그래서 밑에 있어요. 이렇게 해서 우리 전과목 관련된 강의 자료는 여기에 올라갈 거니까 참고해서 오시고 제가 이제 부동산 공법만 관련돼서 관리하는 밴드인데 이번에는 검색하는 창 있죠? 검색하는 창. 자, 처음부터 할 때처럼 돌아가 볼게요. 자, 여기 맨 처음에 밴드 화면에 들어가시면 맨 위에 여기 돋보기 보이시죠? 돋보기 누른 다음에 이번에는 제 이름 치면 됩니다. 고상철 칠게요. 자, 치면 밴드가 2개가 나오는데 이거는 제가 이제 실무 중개업을 하시거나 토지 투자하시는 분들 대상으로만 모아놓고 하는 거고요. 이제 공인중개사 공부를 하는 분은 여기 공법의 시인이라고 해서 고상철 명품 공인중개사가 되는 게 여기 1660명 있죠. 그래서 요거 누르시면 제가 이제 공법이 최근에 개정이 됐다. 그러면 여러분이 일일이 찾아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시험 보기 전까지 문제하고 개정되는 거 그리고 5분 정도 제가 줄여가지고 압축해서 하는 강의들은 여기다 올릴 거니까 여기서 이제 필요한 사항들 있으면 부동산 거래 관련된 거, 지역조합, 직택조합 그리고 밑에 보시면 이제 문제 같은 거 있어요. 1일 문제 같은 거 올려놨으니까 여러분 이제 시간 날 때 제가 매일 글을 올리는 게 아니라 필요한 자료 있을 때만 올리기 때문에 알림을 받으셔도 불편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밴드를 가지고 막 이렇게 밴드 홍수라 막 아침에 일어나면 밴드 여러 개 와 있잖아요. 그렇게 안 하고 필요한 자료만 올릴 거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강의장에서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검색하던 창으로 다시 오셔서 자격증을 딴 후에 내가 뭐 상가 예를 들어서 상가 중개라든지 예를 들어서 토지 중개 또는 아파트 중개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소식을 좀 많이 받으셔야 되는데 실질적인 자료는 365 부동산 스터디라고 그래요. 그래서 약자로 365 부스라고 치시면 됩니다.
365 부스 하시고 검색을 누르시면 이제 365 부동산 스터디 365 부스라고 해서 띄어쓰기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요거 클릭을 하시면 지금 현재 제가 자료 하나 올려놨는데 최근에 국토부에서 주차정법을 개정했어요. 그래서 중개하시다 보면은 새로 개정되는 소식을 자기가 일일이 찾을 수 없기 때문에 저기 이런 데서 들어와서 밴드 소식 계속 받으시면 남들보다는 또 실전에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운영하는 거고, 대부분의 전문가 중에서 유명하신 전문가분들이 다 모여 계시니까 여기서 잘 활용하시면 자격증도 따고 그 다음에 이제 실무에서도 도움이 되는 밴드니까 그렇게 좀 간단하게 소개 좀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밴드에서 뵙겠습니다.